유상교복이 아마 또 화제였는데 네, 중학교까지 됐는데 고등학생에 대한 네. 교복 지원도 제가 어디 써놨는데 네, 그 네,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5번째인가 부결이 됐다 그래요. 5번 부결됐어요. 5번. 그리고서 심지어 4번째인가에는 반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네. 압박까지 했는데도 네, 지금 안 된다 그러고 그것이 16대 16인가로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네.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아마 그게 본질적으로는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안 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문제가 아닐까 지금 그렇습니다. 짐작이 되는데 네. 그 성남시 의회 구성의 정치적인 어떤 여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장님의 포용적 정치력이 좀 딸려서 그런 겁니까? 아, 누가 그런 얘기하죠. 한 명만 설득하면 되는데 예. 또는 뭐 설득을 해서 해야지 예. 압박을 하면 기분 나빠서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한계죠. 정당 공천제에다가 특히 수도권은 양당이 지배하는 네. 지역인데 거의 대부분 2인 선거구예요. 그러면 결론은 뻔하죠. 공천을 받으면 100% 당선이고요. 공천을 못 받으면 절대 당선이 못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조차도 당론으로 착착 갈라질 그렇죠. 수밖에 당론으로 없다. 정하면 당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순간에 바로 제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당론을 혹시 안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걸 우려해가지고 그 기명 표결을 안 하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이제 무기명을 일부러 해요. 책임을 지기는 싫어서 너네 반대했지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걸 숨기기 위해서 무기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면 또 다른 얘기를 갑자기 좀 튀어보는데 과거에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에 있어서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그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실제 해보시니까. 저는 이제 수도권처럼 100만, 50만 이런 데는 공천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기초 의원들도 결국은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선거구제가 문제입니다. 기초 의원들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민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기초 선거에서도 사실상 그냥 당일 공천하면 되게 돼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전 차라리 1인 선거구로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3, 4인 선거구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지금은 그냥 2인 아예 선거구라서 메이저 정당들의 그냥 동반 당선 그렇습니다. 보장이기 때문에 100% 예. 예외가 없습니다. 네. 2인 선거구는 무조건 1, 2당이 되는 거죠. 제가 예외를 본 일이 없어요. 네. 단 한 건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쌓이면서 몇 해 동안 쌓이면서 확신이 된 겁니다. 아무리 학부모 운영위원회니 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시민들이 요구를 해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공천 받는 거예요.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의 의사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방자치를 통째로 망치고 있는데 그냥 설득이 안 됩니다. 결정하면 끝이에요. 최근에 이제 개헌을 둘러싸고 중앙에서의 어떤 국회 선거구제 논의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해서 예상해 본다면은 중앙 정치도 그런 식의 동반 당선 시스템으로 되면 어떤 문제가 될까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네. 왜 타협을 못 하느냐. 저도 네. 우아하게 타협해서 하고 싶죠. 그림 좋지 않습니까? 사진도 딱 찍고. 아 이거 하는 명만 좀 어떻게 해보시지. 아니, 그게 일단 당론이나 아까 예. 공천 시스템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배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이죠. 시민의 힘을 믿고 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시장이 됐을 때 그때도 이제 그 소위 여소야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결이에요. 다 삭감. 그런데 제가 이제 민선 5기 첫 제가 임기를 마칠 때 공약 이행률 96%였는데 네. 그거를 실제 제가 약속한 다 했어요. 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처음엔 당연히 다 부결 삭감이죠. 왜냐하면 제가 공약을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못하게 막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시민들하고 연대를 해서 압박을 했죠. 시민들한테 이거 알리고 이런 거 하려는데 누구가 막는다 알리고 그럼 뭐 학부모들이 막 시위하고 하다못해 뭐 노인회가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막 쳐들어오고 이러면서 뭐 기업 유치도 하고 교육 지원 사업도 하고 뭐 복지 지출도 했는데 결국은 시민들의 힘에 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을 한 거죠.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설이 성남시에서는 겨울철 스케이트장입니다. 시청자 안에 한 10몇만 명이 와요. 예. 왜냐하면 1,000원만 내면 뭐 온 가족이 하루 종일 놀 수 있으니까. 그게 시청사 안에. 시청사 안에 있어요. 왜냐면 주차장이 좋고 워낙 넓으니까. 네. 대한민국 최고의 호화청사 아닙니까? 아, 훌륭하신 파퓰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예. 시청 안에 스케이트장을 못 만들게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아, 그 정도까지입니다. 왜?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를 했죠 그때도. 누구가 반대했다. 이랬더니 추경에 자기들끼리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고 있어요. 시도하고 있는데 교복도 사실 비슷하죠. 교육 지원 사업도 그랬고 기업 유치도
한 1년쯤 부결되고 삭감되다가 통과되고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그랬는데 그 과정에 주민들이 조직되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사실 중앙 정치가 이 정부가 네.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인기는 높고 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네. 시절에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내리누르고 시의회에서는 전국에서 다 통과된 것도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네.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인데도 네. 주민 만족도 80%를 네. 실행해온 그 정치적 경험을 현재 이 전국에 대비해 본다면 결국 국민의힘을 믿고 맞습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정치공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안 네. 좋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시겠네요. 저는 문재인 정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요. 소위 적폐청산, 네. 불합리한 구조를 정비하는 일이 정말로 시급하고 또 거기엔 당연히 저항이 따릅니다. 근데 네. 과거 우리 민주정부에서는 그 저항이 극심해지면 양보했었거든요. 화해와 용서, 포용, 타협 이런 이름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이제 적폐 세력, 예를 들면 불합리한 구조에서 부당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계속 살아남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거죠. 부정한 행위를 계속 저지른 겁니다. 정치 권력이 있으면 책임도 면할 수 있다. 나중에도. 이게 확신이 됐던 것 같아요. 국가 운영을 마치 구멍가게보다도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막 써버리고 예산의 개념도 없고 뭐 쓰면 그만이고 그러다 권력 나누고 황당하게. 이번에는 정리를 한번 해야죠. 근데 여기에 또 저항이 따르지 않습니까? 극렬하잖아요. 이럴 때 저는 국민을 믿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그냥 쭉 가야 됩니다. 양보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아, 우리가 양보받고 타협했으니까 뭐 협조하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더 심하게 요구하고 더 심하게 발목 잡고. 제가 지금 더 기억나는 심하게 것이 지난 대선 경선 때 대연정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아, 저것은 아마 우리 이 시장님이 꿰뚫어 보시는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대목이 뭐냐면 초기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네. 행정명령을 하든지 뭐 등등 그 해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뚫고 가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결국은 혼합적으로 됐죠. 네. 법도 통과시키고 법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국민의 네. 지지로 가는 것인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은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맞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는 어느 정도 그 기조가 현실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얘기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보다는 시스템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또 사람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안철수 대표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은 그건 고상한 얘기다. 나름 괜찮아요. 문제는 그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이 핵심이다. 그 시스템들을 망치고 있잖아요. 엉터리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시스템만 보면 다 뭐 괜찮아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해요. 문제는 그 시스템을 작동시킨 사람들의 문제죠. 네. 예를 들면 그걸 악용하자면 끝이 없는 것이고요. 네. 선용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입법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려서 시간 낭비를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목을 잡는 거는 저들의 전매 특허인데다가 저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서 그 발목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타협하는 순간에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후퇴하게 돼요. 다시 또 이제 지역으로 한번 가보죠. 아까 80%의 만족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군요. 2017년 올해의 정책 분야 브랜드 대상이라는 것을 청년 배당 정책으로 네네. 저는 놀랐어요, 받으셨어요? 사실은.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기대 별로 안 했는데 아, 이게 그래요? 전국의 모든 뭐 브랜드 정책, 예를 들면 경기도의 따복 공동체, 뭐 서울의 무슨 정책, 뭐 네, 다 네.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선정이 됐어요. 한번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심사를 해서 된 게 아니라요. 네. 투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년 배당 정책에 네. 대해서 아예. 공정하게 선정된 1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제가 그거는 원래 제가 빨대 전문이에요. 해드려야 빨대 전문. 청년 배당은 사실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기본소득하고 관계가 있고요. 네. 복지의 새로운 형태라는 개념도 있고 또 청년 정책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거기다 예를 들면 지역 화폐라는 것까지 결합되는 바람에 네.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안고 있죠. 성남시에 사는 3년 이상 거주한 24세에게 1년 예. 동안 예. 100만 원을 성남 지역 화폐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얼마 안 되잖아요, 100만 원. 이제 초기에 저런 거 주면 청년이 게을러진다 이런 소리 했는데 제가 그랬죠. 100만 원 받고 너는 게을러질래.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근데 이 1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이게 반향이 너무 컸던 겁니다. 네. 이유는 자격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수혜자가 얼마나 됐던가요? 10,000명 정도입니다. 10,000명. 네, 10,000명 정도고요. 10,000명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새로운 경험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10,000명만이 아니라 10,000명의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예. 전국에서 공감하게 됐죠. 대상자를 심사하지 않고 네. 또는 직업의 유무, 소득, 자산의 뭐 다과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일정 연령이 되면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요소가 있는 원리상으로는 기본소득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있고 거죠. 예. 적용에 있어서는 지역화폐라는 것을 적용해서 그건 상당히 지역화폐. 창조적인 그렇죠. 적용이었다고 네, 볼 수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깨알 홍보를 제가 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아동수당을 예. 도입할 때 차별하지 말자, 심사하지 말자. 그리고 이거 가능하면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지금 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왜 부자 청년에게도 주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론이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자기들이 작성한 국무회의 자료에 의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돼요. 아, 예. 공식 문서상. 예. 극렬한 저항에 저희가 부딪혔는데도 그냥 강행했죠. 만경필 지사가 금지 소송도 하고 대법원에.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남지사는? 제가 당시에 듣기로는 남지사 측과 우리가 이제 우회적으로 많이 접촉을 했어요. 제가 좀 네. 직접 만나기도 했고 예. 이게 나중에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죠. 결국은 뭐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뭐 그 소송까지 간 거. 데에는 남지사가 꼭 본인의 적극성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아니었다고 거군요. 보죠.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청년 배당을 하는 조례가 통과됐을 때 도에서 제동을 걸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조례는 통과될 때 아무 말이 없었어요, 도에서.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니까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고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막 문제 제기했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예산 부분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조례는 놔두고 예산은 소송을 청와대가 언급한 직후에 그걸로 봤을 때는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걸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남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그 남지사가 최근에 뭐 청년 정책 뭐 이렇게 네. 관련한 지금 청년 배당과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역시 심사를 해서 소수에게 지급하죠. 아, 심사냐 아니냐. 네네. 네. 그리고 일종의 보편이냐 선별이냐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인가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놀라운 사실은 청년 연금을 주로 제가 문제 삼은 거예요. 다른 거야 뭐 네. 청년들에게 소액에 몇백만 원 뭐 이런 정도 지원해 주는 거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선별해도 상관없죠. 그건 그런 정책이 또 가치가 있으니까요. 모든 복지 정책이 반드시 보편적이 된다. 반드시 선별이 된다. 이거는 사실 도구마죠. 선별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보편적으로 지급할 영역이 또 있는 거죠. 뭐 다양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중에 청년연금이라고 하는 게 네. 1억을 만들어 주는데 경기도가 절반을 대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10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10,000명을 1년 한 번 하고 끝이에요. 아 그건 남지사의 경기도의 정책 공약이 정책이 그렇습니다. 정책이란 상당한 다수가 정당한 정도의 의 지속적인 어느 혜택을 받아야 정도는 되죠. 예측을 하면서 그렇죠. 아, 네. 내가 이걸 통해 나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경기도의 300만 청년 중에서 1억 연금을 만드는 그 정책의 수혜자는 10,000명이에요. 그게 0.3%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정책의 보편성에 반하죠.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는 거죠. 예. 금액이 너무 많아요. 1인당 현금으로 3,600만 원을 도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0.3%에게 3,600만 원씩 옳지 않죠. 세 번째는 정책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한 번 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선발한다면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거죠. 지속성이 없다, 일회적이다. 그다음에 너무 과다하다. 예. 너무 대상자가 소수로 특정돼 있다. 그래서 제가 타깃 특혜다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제가 한 사람에게 1년에 3,600만 네. 원이 1년이 아니죠. 10년 동안. 10년 동안. 네. 매칭으로 30만 원 내면 30만 원 이렇게 네. 매칭으로 네. 지원해 주는 네. 거예요. 10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니까 3,600만 원이죠. 1인당. 제가 그 지적을 했는데 저는 뭐 청년들에 대한 관심 또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다. 경기도에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소위 청년 통장이죠.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도에서 그 절반 정도를 대주는 거니까요. 기왕 남지사하고의 그 정책의 비교가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나가 보죠. 최근에 남지사가 그 버스 준공영제 그것 갖고도 두 분이 약간 다른 의견을 보이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버스는 사실은 교통복지 영역에 속하죠. 개인이 알아서 할 영역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공공 서비스예요. 대중교통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책적 배려,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완전 공영제를 할 거냐? 민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중간쯤 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저는 이제
준공영제를 통해서 공영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준공영제 자체는 좀 반대하잖아요. 버스 업체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지원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담보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기도가 하는 거는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냥 버스 회사 그냥 대주는 거예요. 계속 손해 안 보게. 그러면 버스 회사들은 비용은 당연히 보존되고 일정한 이익도 경기도가 보존을 해주는데 노선의 면허권은 영원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황금말을 낳는 영생불멸의 거위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비용을 도가 부담하죠. 다음 대책이 없어요. 공공에서 예산을 대주면 그건 오히려 버스 회사들에 대한 오히려 특혜죠. 과도한 특혜 그래서 제가 측면이 이건 퍼주기다. 버스판 4대강이다. 여기서 딴 데서 들어본 것 같은 용어가 지금 퍼주기가 그래서 제가 퍼주기 준공영제, 사실 엉터리 준공영제를 하지 말고 제대로 준공영제를 하자. 거기서 퍼주기가 근데 문제는 도민이나 주민 이게 아니라 버스 버스 회사에 대한 퍼주기라는 점에 문제가 있군요. 예를 들면 이거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기업 공적, 퍼주기다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공적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기만 하는 거죠.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 광역버스만. 네. 회사 안에 광역버스 운전하는 운전사하고 그 외의 버스 기사들이 차별을 받게 돼요. 노노 갈등의 원인이 되죠. 모든 면에서 옳지 않아요. 그 쟁점들은 남지사와의 지금 차이가 이 정책의 정교성 내지는 정책의 정합성에 대한 어떤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네요. 준공영제 자체는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가 갈 수 있는 필요한데 단계이나 그건 공영제로 가기 위한 장치들을 그만큼 해 나가야 되는데 네. 공영제를 가기 위한 장치가 없고 오히려 예, 예.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면 공영제가 불가능하게 돼요. 왜냐하면 적자나는 버스에 법적으로 지원을 시작하면 그 버스들의 권리금,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정부가 매입할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보장 장치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적 논쟁으로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습니다. 네. 네. 조금 포괄적인 목지 철학의 문제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곧 넘어가기 전에 성남에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성남시 의료원이 네. 많이 관심이 있었던 주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에 개원을 목표로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 얘기도 언뜻 나왔지만 홍준표 대표 생각하면 지사 때 그 네. 의료원 진주 의료원 문제가 폐쇄. 예, 네. 있었지 않습니까? 이슈가 이 공공 의료원에 대해서 그 문제를 쭉 이렇게 다뤄보시면서 이해가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공공 의료원의 역할이랄까 비전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 계기 이유가 사실 공공의료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가 공공의료를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시작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수배가 됐죠. 전과가 생겼는데 그때 수배돼서 제가 낸 결론이 공공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이제 운동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정치 행정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고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됐죠.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제 소득 수준,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이 건강, 다음으로 교육, 안전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이제 높아지는데 공공의료라고 하는 게 사실 대한민국 너무 취약해요. 그렇죠. 의식주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게 건강 문제가 됐는데 이 오래 살게 되면서 점점 더 그렇죠. 예. 누가 이제 의식주 문제를 예. 뭐 주 문제는 좀 그렇지만 의식 문제 거의 걱정 어느 정도 해결돼야 하니까. 근데 건강 문제는 사실은 완전 민간 영역에 맡겨져 있죠. 오로지 영리의 영역에 방치돼 있으니까 의료가 공공성을 띠는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과잉 진료, 과잉 처치, 과잉 수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예산 낭비도 되고. 공공 서비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쩌면 의료 서비스일 텐데 상당 정도를 공공 영역에서 커버해 줘야 뭐 민간 의료용도 발전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경쟁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시작했고요. 아마 대한민국의 앞으로 주요 의제가 이제 안전 문제는 뭐 지금 워낙 얘기되고 기본적인 거니까 다음 단계로 아마 의료 건강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의료 건강 문제가 네, 네. 대한민국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뭐 성남시정을 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많이 집중하고 시민 주치의제 뭐 또는 초등학교 치과 주치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제 의료 공공 서비스 영역에 많이 관심 갖고 있죠. 내년에 완공이 되면 뭐 거의 대한민국에서 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의
민간 공공의료 수준도 상당히 뭐 한 500병상 이상의 4인실 중심으로 최고 많은 숫자가 4인 베드예요. 예. 거의 대학병원급 정도의 병원이 되고 이제 저는 성남으로 이사 가야 돼요. 이사 오세요. 거기에 소위 적자라고 자꾸 표현해서 제가 그 예. 말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죠. 네. 재정 투자다. 예. 왜냐하면 체육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 시설 그런 거 하나 운영하는데도 연간 100억 이상이 드는데 시민들 수십만 명이 이용할 공공의료원에 연간 100억 재정 투자하는 게 왜 그리 부담이고 연간 문제라. 100억 정도의 재정 투자다. 네, 뭐 실제 적자가 한 2, 30억 날 거라고 해요. 저는 적자 좀 더 내라. 한 100억 정도 지원해서 주민들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죠. 그 정도면 뭐 충분히.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공원, 예. 산책하고 예. 이런데 엄청난 예산이 들잖아요. 그렇죠. 배드민턴 치고 뭐 예, 예, 테니스하고 뭐 수영하고 하는 그 시설들 운영하는 비용만 해도 한 개만 해도 100억씩이 넘는데 병원에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법칙이 있어요. 네. 그건 절대로 적자나면 안 된다. 그러네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공원은 되고 병원은 안 병원은 되냐. 예. 체육관은 되고 병원은 안 되고. 병원은 영리 사업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와 연관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도금하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에는 공공이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네. 훼손된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이런 도구만을 깨는 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 뭐 보편이냐 선별이냐 네. 이런 거 다 뭐 꼭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런 건 저렇게 하고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복지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정리하면서 기왕이면 지난 대선 때 말씀하셨던 문제들 네, 한 네. 두 개 끌어당기면서 한번 네.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 공약 때 이 청년 배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한 100만 원씩 그리고 아동, 장애인, 노인, 농어민 등 2,800만 명에게는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네. 이 한 50조 원 들 것이다. 이렇게 다른 것까지 말씀을 하면, 네.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지금 판단하시냐 이것과는 변론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동과 장애인에게는 다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아동과 장애인 외에 뭐 농어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말씀하셨던 그런 구상 말고 네. 소득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하거나 하면 그렇게 역제한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평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죠. 네. 복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네. 가난한 사람 더 많이 도와주자. 예, 예, 보통 이렇게 예. 말하면서 선별 복지를 합리화하는데요.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 집중해서 복지 지원을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중산층 이상이거든요. 근데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보지 않는 복지 정책을 하는데 중산층 이상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죠. 조세 저항이 생깁니다. 네.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혜택을 본다고 믿어야 세금을 내는데 거리낌이 없게 되죠. 북유럽이 하고 있는 고부담 고복지죠. 그게 사실 경제 성장이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금을 내면 다 뜯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자기한테 직접적 혜택이 안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복지 지출이 시민들의 조세 저항을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어차피 지출하는 거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기본소득 형태로. 왜냐하면 우리 네. 사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대량 실업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구성원 1인당 필요한 노동 시간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근데 그걸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고 계속 일정 수 시간의 일을 하게 되면 노동자 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 결국 이제 실업으로 가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이 기본소득을 이재명이 혼자 사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뭐 OECD, IMF, 다보스 포럼 같은 민간 경제단체까지 이거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여전히 원리로서는 보편 복지의 원리 또는 이제 기본소득의 실업. 복지를 넘어가는 거죠. 네. 보편 복지는 사실은 지출하는 방식이 55.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의 복지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본소득은 사실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필요하죠. 전혀 다른 사회를 상정하고 있는 제가 것이니까요. 그 이유를 좀 들면 예. 기본소득을 왜 도입해야 되느냐. 복지의 형태가 아니라 장애인에겐 장애인 도구를 어려운 사람한테 의료급여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전 국민에게 일정의 소득을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한 3-4가지 정도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효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너무 집중되지 않게 해줘야 돼요.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한다. 첫째. 둘째는
선별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소위 네. 우리나라는 복지 전달 비용이 너무 크죠. 예. 맨날 그거 골라야 되고 전달해줘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환수해야 되고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아까 들어요. 청년 배당의 경우도 만약 현실화된다면 이제 그런 그렇죠. 문제가 예를 있었겠죠. 들면 성남에서 예. 10,000명 하는데 그 막 다 조사해가지고 뭐 자격증하고 1년 내내 유지하고 있나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계속 주니까. 그 비용이 사실은 한 100명 골라봐야 1억인데 그 고른 비용 더 들거든요. 복지 전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노동 문제와 관계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배제되잖아요. 저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소득 수준의 그 애매하게 걸리는 사람들은 자기 수입이 늘어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실제 그러고 있죠. 근데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건 더하게 되는 거니까요. 부자들에게 대해서 뭘로 주냐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차라리 더 걷으면 고액수만큼 더 걷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세금 내고 있으니까. 비용이 들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줄 때 그걸 막 고르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기본소득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처음 제기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정치권에 처음으로 우리 이 시장님께서 네. 어떤 던진 거죠. 대중적인 이슈를 끌어올렸을 때의 관심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복지 내부에서도 논의를 통해서 야 이게 좀 맞냐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논란도 조금 있고 그런 어떤 이슈로서의 어떤 대중성이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네. 그 기본소득 문제에 대한 관심과 천착은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소득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기본소득 최초에 형태죠. 그렇죠. 부분적 기본소득 네. 형태고 65세 이상은 지금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저것도 예를 들면 차등을 두지 마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면 기본소득 형태로 전환되죠. 요게 중간이 계속 이렇게 메워져 나갈 텐데 저기 딱 꽉 차게 되면 완벽한 기본소득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월 10만 원 선에서 30만 원 내지는 50만 원 정도까지만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면 거의 완벽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되죠. 우리 이 시장님께서 실험도 해보고 연구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계속 이렇게 공간을 네.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기본소득 예. 청년 배당에서 얻은 성과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큰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을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촉발했다라는 거죠. 돈 크게 안 들이고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뭐 희망을 줬다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역 화폐를 통해서 동네 재래시장 또는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 그런 정도죠. 좀 더 많이 확대되면 좋겠어요. 논쟁도 치열하게 하고. 복지 문제에 대한 걸 마무리하면서 아까 또 한 번 대선 때 말씀하신 걸로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죠. 50조 중에 20조는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네. 최고세율을 상승시켜서 그리고 30조 정도는 중앙정부의 재정 절감을 통해서 네네. 해보자라고 이제 물론 그 대선 당시는 네네. 경선이니까 네. 상당히 좀 러프하게 이렇게 네. 말씀하셨을 텐데 지금 생각을 다시 복귀해 본다면 그래도 그 정도는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올해 재정 증가액이 잠깐만 그 말씀 하시면서 요거까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제 고부담 고복지 얘기 나왔습니다. 그 설명과 함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중부담 중복지 네.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네. 말씀도 하셨는데 그 설명과 함께 네. 대략 생각하시는 우리 네. 복지의 상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 우리 주시죠. 사회는 지나치게 저부담하고 저복지 상태라서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어요. 네. OECD에서 가장 낮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재분배 기능을 좀 확대해야 격차가 좀 줄어들죠. 그것을 통해서 유효 수요, 구매력도 생겨나고 경제 성장 유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부담을 늘려야 되는데 저항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세금 내면 다 뺏겼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낸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 보유세를 분명히 올려야 됩니다. 네. 너무 낮아요.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에 비해서. 근데 그냥 거두면 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다 저항하겠죠. 특별회계 같은 걸 만들어서 목적세 형태로 부동산 보유세 지금부터 증세되는 부분들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 기본소득이죠. 적은 액수지만. 이러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받는 사람 또는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이죠. 자기가 낸 것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도 5% 미만일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맛을 보면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내 삶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세금 올리면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다수는.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나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점점 부담도 늘리고 혜택도 늘리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손해가 아니다라는 게 좀 생각이 나야죠. 근데 거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부패하지 않아야죠. 그렇죠. 부패하지 않고 민주적이어야죠. 전 그런 방향으로 가면 북유럽 되고. 국가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엄청 높으니까 높죠. 그렇게 예. 이제 하는 예를 거죠. 들면 뭐 예. 총리가 뭐 걸어 출퇴근하고 뭐 이러니까요. 예. 예산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번에 내년 예산서상 기존 예산 중에 조정한 게 11조 정도 됩니다. 저번 경선 때 예측한 바로는 자연 증가분을 한 18조 정도로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2017년 예산도 한 18조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자연 증가분하고 지금 조정한 거 합치면 이미 28조를 넘어서 버렸죠. 29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농어민 전부. 이 2,800만 명인데 이 네. 2,800만 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28조 원은 이미 확보됐어요. 현 정부에서도. 증세 없이. 외세도 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언젠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하든 간에 부동산 보유세를 목적세로 만들어서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내는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작아요. 자동차세는 1% 정도를 내거든요. 3천만 원짜리 차면 한 30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거의 안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불로소득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추미애 대표도 지대개혁 지대 문제를 얘기만 많이 제기하는 하시죠. 헬리조지 제가 얘기도 100% 하고 동의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중요한 네. 우리 사회의 제기라고 이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20%가 넘습니다. 보니까 1년에 한 3,400조씩 되거든요. 이런 황금알을 낳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0.23%에 불과해요. 네. 이거를 현재 2배를 올려도 자동차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2배로 올리면 한 1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냥 그걸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목적세 형태로. 딴 데 안 쓴다. 그럼 국민들이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증세를 할 필요가 있고 제가 50조 얘기를 했던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뭐 고교 무상교육 한 2조 한 몇천억 뭐 이런 등등 뭐 군 뭐 예를 들면 뭐 하는데 뭐 이런 거 다 해서 50조 원 정도를 잡았던 건데요. 이미 이 정도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세할 부분 20조 정도는 우리나라에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대기업이 440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다 영업이익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 체제 아닙니까? 근데 여기 세금이 너무 낮아요. 아까 부동산 보유세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땅도 거기서 제가 거의 다 그렇죠. 예, 예. 예. 땅 얘기는 했으니까 그러고 영업이익을 500억 이상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 8% 정도 평균적으로 증세를 하면 15조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법인세 감세해 줬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하라고, 투자 활성화하라고. 2010년에 법인세 감소를 해준 결과는 사내 유보금만 늘었어요. 늘었죠.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내 유보금만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쌓기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쌓이는 만큼 경제 현장의 흐름은 줄어들죠. 경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인세들이 제대로 좀 내게 해서 경제 현장에 좀 흘러다니게 만드는 액수로 15조는 너무 적다는 거죠. 기업도 그런다고 죽지 않습니다. 1조 원 영업이익 내는데 800억 더 내는 건가요? 그죠? 1조 원 더 버는데 800억 세금 냈다고 회사 이상해지지 않거든요. 회사 망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세금은 영업이익이 나면 내는 거지 이익 안 나는데 세금 내지 않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은 거의 사실이죠. 네. 그 정도 한 20조에다가 예산 조정되는 거 자연 증가분 하면 한 50조 정도 되면 그중 28조 원 정도로 기본소득하고 토지 보유세는 별도로 목적세 형태로 해서 야 세금 내니까 나한테 삶이 개선되는 지난번 거라면 대선에서 교훈으로서 야 내가 되면 큰일 났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 됐었다면 우리 사회는 핫한 논쟁이 지금 훨씬 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뭐 비난도 많았을 테고요. 저항도 심할 테고. 하지만 네. 저는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과거의 국민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진 개별적 인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엄청난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는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집단 지성을 가진 인격체로 변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믿고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인데 이게 그냥 통상적인 지방자치 선거만 아니라 워낙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차원의 고민도 이제 해야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실제 자치단체 장으로서 또 당 전체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또 국가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해본 분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주제와 담론, 아까 뭐 의료 건강 얘기도 하셨지만 주제와 담론이랄까 이거를 어떻게 좀 참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담론이야 뭐 내년 지방선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뀌지는 않을 테고요. 저는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화두는 현재까지는 공정사회 건설이라고 봅니다. 그 공정사회 건설의 대전제는 어째 적폐의 청산이고요. 농사를 지으려면 그 밭을 덮고 있는 과거의 쓰레기들 좀 걷어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정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그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당면한 과제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민주당 당원이고 우리 사회를 합리적으로 좀 진보시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좀 문재인 정부가 개혁 동력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선거가 이제 굴절되는 지점이잖아요.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중요한 지점인데 현재의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민주 진영이 이겨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현실적 과제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를 들면 몇 년이라도 힘을 갖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개혁 조치를 계속 해나갈 수 있겠죠. 개혁의 지속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가 많이 경험해봤던 것처럼 10년을 거쳐서 만들어낸 성과들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얼마나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지를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 이거 정말로 중요하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보수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보수가 아니거든요. 제가 남경필 지사께서 정치 보복이다 문재인 정부 뭐 이런 얘기하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패자에 대해서 정치 보복한다 이러길래 패자와 적패는 다르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를 경기에 진 사람에게 가하는 보복으로 치환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공정한 경기가 가능하도록 반칙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데도 마치 그거를 보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이 현재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로 부당한 이익을 보는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그 집단들이 부당한 이익을 더 보지 못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의 희망이 생기죠.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죠. 그래야 자원이 효율을 발휘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발전하고 또 경제도 좀 성장 발전하고요. 또 개인들은 꿈과 희망을 갖죠. 근데 이 과정이 5년으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5년에서 상당 성과를 내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저 엉터리 보수들, 보수의 탈을 쓴 부패 세력들, 이 부패 세력들이 다시 복권하면요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최소한 몇 번은 집권해야 됩니까? 저는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위 엉터리 보수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사라져서 합리적 경쟁이 정상적인 보수와 진보의 질서가 새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한 번은 상관없는데 그 과정이 반드시 거쳐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은 정상과 비정상, 부패와 정의가 경쟁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청산돼야 되죠. 보수와 진보란 원래는 가는 길의 차이인 것뿐이죠. 보수와 진보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정상과 부패, 청산 대상과의 역사적 과정을 겪고 있다. 상식과 비상식. 여기에 투쟁 관계인 거죠. 경쟁 관계가 아니라 길을 달리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생각이 다를 뿐 지향하는 바는 동일한 선량한 집단 간의 경쟁. 소위 보수와 진보의 진정한 경쟁이 가능한 단계로 간다면 한 번 집권해도 상관은 없죠. 저는 뭐 정의당 집권하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협치라기보다는 그런 정상적인 협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저 뿌리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해방 이후 친일 세력들, 또 거기 연결된 소위 반공 세력들, 또 쿠데타 세력들, 학살 세력들 다 사실 한 뿌리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게 예를 들면 한 번 정권을 잃었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죠. 아주 뿌리 깊게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 있어서 저게 청산되려면 엄청난 용기와 결단과 실행력이 필요하죠. 아직도 가실 길이 멉니다마는 큰 틀에서 역사에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뭐 역사 저희가 남겠습니까? 사실 제 인생에 대한 기록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 현재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치열하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냥 기억 안 돼도 좋습니다. 그렇게 남으면 좋겠어요. 치열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뭘 하더라도 치열하게. 가끔씩 너무 치열하게 해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진보진영, 민주진영이 배출해낸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이고 그렇지만 가장 치열하고 또 새로운 실험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소중한 감사합니다. 정치인이신 우리 이재명 시장님과 함께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는 개혁의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또 가능하다면 좋은 개헌, 분권을 할 수 있는 좋은 개헌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또 뭐 동네 민주주의, 생활 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가는 어떤 새로운 가치, 좋은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이 시장님 또 계속 혁혁한 활동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공부의 시간, 민주공대 교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서 말씀을요.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